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이고 1월 14일 토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두세 달 됐나요? 이미 DX 코리아에서 우리 무인기들이 이제 개선된 형태, 기존에 노출됐던 것은 개선된 형태, 그리고 또 그 파워트레인 엔진을 공유하는 또 새로운 기체가 모습을 드러냈죠. 이제 그걸 봄으로써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들 기체들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구나, 예정대로 한 2030년 가면 볼 수 있겠구나. 그 중에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관여되어 있겠지만 거기서 제트 엔진이 차지하는 부분도 크죠. 우리의 첫 제트 엔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엔진 KF-21 엔진 국산화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제가 그간 파악한 내용, 물론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민간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어떤 뭐랄까 새로운 전개 상황이 나올 때 이게 대충 이런 이야기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현대 베타 엔진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알파 엔진이 있었고 베타 엔진이 나왔어요. 첫 국산 엔진이에요. 알파 엔진이 91, 2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설계는 외국에 맡겨서 했었어요. 예, 우리 한 수 배운 거죠. 몇 년 지나서 우리가 직접 설계까지 포함해서 직접 모든 게 국산화된 엔진 최초가 현대 베타 엔진이 이거예요. 95년도에 나왔는데 95년이면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4기통 이게 1,500, 600cc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엔진을 개발한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게 언론에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우리한테 자부심을 주던 그런 주제였지요. 그런데 이런 엔진도 그랬음에 하물며 제트기 엔진을 좀 처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는 현대 베타 엔진에 절대 뒤지지 않는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뭔가 어떤 상징적인 계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30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우리 로켓 엔진 같은 거 달 날아가고 뭐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대륙간 탄도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 좀 기술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30년 무렵에 제트 엔진까지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으면은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국방의 기초적인 부분들도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산업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제약 없이. 그게 또 정치, 외교, 경제적인 부분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새롭게 펼쳐질 세상들 몇 년 있다가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해요. 단지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라 제트 비행기 엔진 만든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자, 예전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이미 우리는 더컨 지금 그림에 보시면 상당히 중장비죠. 이거 대형 열병합 발전소용, 즉 천연가스를 원료로 쓰는 똑같은 가스터빈 엔진이에요. 제트 엔진이에요. 네, 이건 발전용으로 쓸 따름이죠. 그걸 이제 제작을 성공을 했죠. 국산화된 겁니다. 그게 2020년이었고 이 당시 이게 세계 5번째였어요.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 다음으로. 당시 국산화율이 90% 설계 제작 포함해서 그랬었어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이제 고용량이기 때문에 제트 엔진이 처음 개발된 게 이런 문제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1940년대,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벌써 한 80년도 된 기술이에요. 엄청난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아이디어는 영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비행기에 장착시켜서 날린 건 독일이었어요. 무기체계 적용을 했죠. 자, 그 이후에 독일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이 그 설계도, 기술자, 시제품 다 가져갔죠. 그래서 그들의 제트기 산업, 뭐 제트 엔진 산업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 제트 엔진, 우리 비행기 도입할 때마다 지금도 많이 조립해주고 있죠. 상용 엔진도 그렇고, 군용 엔진도 그렇고. 기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이때까지는
뭐 우리가 만들려고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 우리 비행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가 생기잖아요. 달라진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비행기를 만드는데 어떤 거는 수입이 안 되는 비행기 종류가 있어요. 같은 엔진이라도. 지금 무인기 엔진 같은 거는 거래가 엄격히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출을 이 나라에 하고 싶은데 KF-21 같은 경우에 엔진을 판매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거기 나라에 못 팔게 해. 그럼 못 파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제한 조건들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향후 뭐 중형 수송기나 또 민항기 부분으로 또 진출하려고 했을 때 그 씨앗이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우리는 국내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남들은 작은 것에서 올라가서 발전소용 엔진을 만드는 거꾸로 갔는데, 그런 방향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거꾸로 큰 거부터 만들고 거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작은 거를 내려오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트기용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용량이 270메가와트인데 이거를 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 KF-21의 엔진이 2개 들어가는데 그 각각의 엔진 하나의 최대 출력이 F7에 써서 22,000파운드예요. 이게 72만 파운드니까 36개, 35개, 36개에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을 묶어놓고 최대 출력으로 내면은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이 발전소의 가스 터빈이 내는 출력이랑 비슷한 겁니다. 네, 이 김포 열병합 발전소 2023년도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설치가 되겠네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90%의 설계 제작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다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응용이 되겠죠. 가장 큰 부분은 열에 견디는 부분입니다. 예. 이미 가스 터빈이 어떻게 생긴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이미 80년 정도 세상을 굴렀기 때문에 안다고 봐요.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구현하는 게 어려운 문제죠, 기술적으로. 특히 열에 견디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2022년 초에 지난번 정부에죠, 산업부 장관 제트기급 전자엔진 국산화 검토 중, 이것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요, 저는. 그리고 방위사업청장도 당시에 KF-21 엔진 독자 개발 도전해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병합발전소용 가스터빈 엔진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초 연구들이 시작됐을 거잖아요. 다양하게. 그걸 해보면서, 그리고 이때는 이미 이제 이때는 이미 무인기용 엔진을 개발 시작했을 때예요. 진행이 순조롭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말을 저렇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국방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전 대통령도 아덱스에서 이야기한 거죠. 2021년 그렇게 보이죠. 2030년 초까지 유무인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을 하겠다. 유무인. 별개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지금 무인 항공기 엔진 먼저 개발하고 있죠. 그게 잘 되면은 출력 올리면 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이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몇 개월 전에 포항에서 해병대 기지에서 그때 상륙 훈련하는 모습 연출하면서 국군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 말을 했어요. 자, 이건 준비하고 있다, 되고 있다, 괜찮아 보인다, 이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뭘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자, 이게 이제 우리 국산화 모델로 해야 되면은,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니까 분명히 모델로 삼은 엔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추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GEF414 엔진이고, 이게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FA18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펜에도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이 엔진의 역사는 뭐냐면 F404 엔진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 FA50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그거를 개선한 거예요. 자, 그 404 엔진은 78년부터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배치가 됐고, 414 엔진은 93년부터예요. 한 대당 44억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처럼 엔진을 하나 개발하면, 신뢰성 높은 엔진을 개발하면은 그걸 계속 확장해서 계속 개량하면서 쓰는 게 지금 추세예요. 자, 이 엔진만 하더라도 78년도에 처음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다면은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5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엔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FA50에. 그래서 이 404와 414 엔진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공간의 크기가 똑같아요. 개선이 됐지만 그게 맞춰져 있어요. 서로 그래서 바꿔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게, 잠깐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엔진이 상당히 중요하다. 동시에 무인기용, 뭐 KF-21용 여러 가지 엔진을 개발할 수가 없다. 그건 상당히 버거운 일이다. 힘든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앞에 갔던 주자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다 받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나 뭐 발전 산업, 그리고 선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갈 거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엔진을 개발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사례도 그렇죠. 롤스로이스도 그래요. 영국도. 우리도 그럴 거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개발하는 엔진은 KF-21의 엔진 베이라고 그러죠. 엔진 베이에 쏙 들어갈 거다. 그래서 크기가 얘랑 같을 것이다. 우리 엔진이 개발돼도 이 크기로 하더라도 향후 확장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걸 플랫폼으로 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전에 DX 코리아에서 쿠스 FC, 쿠스 LW 서로 목적이 다르죠. 위에 거는 스텔스성이 강조된 것이고 밑에 거는 기동성이 강조된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엔진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엔진의 마력이라기보다는 출력이 8,500파운드까지 된다. 최대한. 이게 개발했을 때, 정부 과제화됐을 때 이렇게 자료에 검색해 보면 그때는 5,000파운드짜리 엔진이었었어요. 그 사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중국 무인기 이야기를 하면서 비싼 크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한 12,000파운드, 우리 FA50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500파운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엔진을 우리가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이 있고, 그 다음 옥토닉이라는 무인기를 개발을 하고 있지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건데, 옥토닉에는 엔진이 한 개, SU-57에는 엔진이 두 개예요. 우리도 또 같죠. KF-21 두 개, 무인기 한 개가 들어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SU-57에 들어가는 엔진 똑같은 걸 옥토닉에 넣었어요. 그리고 향후는 옥토닉에 특화된 엔진을 개발할 거다. 내지는 기존 엔진을 그것도 이제 개선하는 거겠죠. 무인기 특성에 맞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동시에 엔진 여러 개 개발하기 어렵다. 이야기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우리는 지금 옥토닉을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러시아로 따지면. 그리고 수호이 57에는 외국 엔진을 사서 넣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옥토닉에 들어가는 엔진은 뭐냐, 나중에 수호이 57 엔진을 국산화할 때, KF-21 엔진을 국산화할 때 그게 대체제로서 충분히 가능성을 고려하고 만들겠죠. 성능 개량도 포함해서. 그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엔진을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오른쪽 무인기 엔진을 먼저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한 개, KF-21에는 두 개, 이럴 거다. 404에서 414로 가면서 출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성능 개량까지 거긴 들어가 있다. 그래서 KF-21을 운용하는 수명 기간 동안 성능 개량에 필요한 출력의 향상, 그거가 다 가능하다. 이 크기로.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좀 기술적인 부분을 볼까요? 기술적이라고 해봤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트 엔진 두 가지가 있죠. 위에 있는 터보팬 엔진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터보 제트 엔진이에요. 자, 요거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요 설명에 외국 자료들에서 제가 캡처한 걸 많이 쓰는데, 그 기본 형상이 터보팬 엔진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원리는 같아요. 자, 저기 수송기는 민항기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연비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음속으로 나르는 비행기는 아니에요. 장거리 연비 위주의 비행기고, 제트기는 추력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속 성능 위주로. 예. 밑에 터보젯, 연비는 안 좋죠. 그래서 오늘 뭐 제시된 사진은 대부분 터보팬 엔진에 기반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엔진 코어란 말이 나와요. 몇 가지 단어만 익숙해지시면 쉬워요. 예. 엔진 코어로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모든 엔진은 다 같아요. 터보팬이든 터보제트든 또 터보 샤프트 엔진 있죠.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거. 예? 그리고 프로펠러 수송기들 요즘 큰 거 있죠. 그것도 옛날 피스톤 엔진 아니잖아요.
엔진 코어는 같아요. 그런데 옛날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프로펠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터보 프롭이라고 그러죠. 엔진 코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인기용으로 지금 엔진 이 코어를 개발하면은 그거는 지금 우리 차기 기동 헬기용 엔진으로도 당연히 활용될 거예요. 그 엔진 코어로. 네. 자, 엔진 코어라는 말은 이 주변에 덕지덕지 붙는 게 많다는 것이에요. 네, 쉽게 차량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스타트 모터, 그 엔진이든 모터든 그게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오일이 돌아야 돼요. 엔진 오일이. 수많은 베어링들이 있기 때문에. 오일을 움직이려면 뭐가 또 필요합니까? 오일 펌프가 또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요즘 차에 보면 전부 다 뭐 전자 제어 장치 다 붙어 있죠. 엔진 상태 최적화 시키는 거. 그런 거 다 붙어 있어요. 네, 이것도 가끔 덜컥거릴 때가 있거든요, 엔진이. 네. 그런 것들은 코어 말고 주변에서 개발돼서 이게 덧붙여지는 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코어만 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압축기, 연소기, 터빈이에요. 자, 압축기는 뭐냐? 이거를 공기를 압축을 해요.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면은 그게 자꾸 작은 공간, 여기 파란색이 공기가 머무는 채워지는 공간이거든요. 엔진이 외곽으로 차지죠. 공간이 쭉 좁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아까 바람개비를 돌려서 차곡차곡 공기를 채워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압력이 뭐 모르겠습니다.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엔진 특성에 따라 다른데 10배 이상 압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게 압축기가 하는 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공기가 압축이 되면은 연속이라는 게 보이죠. 저기서 압축된 공기가 샥 풀리면서, 즉 풍선 부르는 거에 꼭지를 탁 놓으면 슉 하는 것처럼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연속이에요. 저기에 둘레에 뭐가 있느냐, 연료가 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연료가 확 뿜어져요. 그럼 차량이랑 똑같아요. 차량 엔진이랑. 저기 제마 플러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불을 탁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꽝 하고 터지겠죠. 네. 그러면서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을 해요. 그래서 불이 뒤로 뿜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소기에서 뿜어져 나가는 게 그 팽창된 가스가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터빈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 같은 발연기이지만 터빈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기서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저기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엔진이. 자, 저 출력은 그러면 앞에 있는 압축기는 뭘로 돌리느냐? 바람개비가 많이 달려 있는데 저 터빈이 도는 출력의 상당 부분이 이 압축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샤프트로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비행기 특성에 다르지만은 수송기 같은 경우는 저 출력의 뭐 3분의 2 이상이 이 바람개비 공기를 압축하는 데서 들어요. 자, 그러면 연료를 더 많이 뿜으면은 더 큰 폭발이 발생하겠죠. 더 큰 폭발이 발생하려면은 더 많은 산소가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서. 그러면 더 많은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뒤에 터빈이 더 빨리 돌겠죠. 그럼 앞에 압축기도 더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 모터만 켜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엔진 자체가 알아서 해요. 조종사가 출력을 올리면은 터빈이 더 빨리 돌고 더 강한 폭발이 생겨서 압축기도 더 빨리 도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 처음에 이제 한번 시동만 걸어주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이쪽 용어로는 브레이튼 사이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공기가 들어와서 좁아진 공간 속으로 꽉꽉꽉 채워지는 거죠. 앞에 그 컴프레서, 즉 압축기를 통해서. 그러다가 압축된 공기가 확 풀리는 순간에 연료가 뿜어지면서 폭발을 일으키고, 그럼 엄청나게 팽창된 공기가 뒤로 발사되겠죠. 그걸 통해서 뒤에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 터빈의 출력의 일부분은 다시 앞으로 전달이 돼서 더 많은 공기를 압축시킬 수 있게 압축기, 앞에 있는 바람개비를 돌리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뒤로 뿜어져 나가서 비행기를 밀어내는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추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지금 이건 말씀드린 대로 터보 이제 팬 엔진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파란색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어요. 저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강력한 폭발력이 나왔을 때 그게 그 바람개비를 받아요. 그게 터빈이죠. 저거는 수력발전소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물줄기로 저걸 돌리죠. 우리 바람개비도 전기꼬좀 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 받은 출력이 가운데 축을 통해서, 샤프트를 통해서 앞으로 와서 압축기로 같이 돌린다. 그래서 연동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폭발 발생하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죠. 그럼 더 많은 폭발이 발생하면 더 많은 연료가 타고 터빈이 더 강하고 빨리 돌겠죠. 그러면 앞에 압축기도 더 빨리 돌게 되는 거고. 이래 되면 이것을 이제 브레이튼 사이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고, 엔진 코어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제트 엔진에.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앞에 엔진이 압축될 때까지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때는 뭐 올라봤자 엔진이 몇백 도 정도밖에 안 돼요.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가. 압축되면서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오는 이제 연소되는 순간, 그리고 연소된 폭발된 기체가 뒤로 확 뿜어져 나갈 때 그걸 받는 터빈, 그리고 연소기,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밖에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여서 더 큰 출력을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료 더 뿜어서.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 온도예요, 온도. 연소가스가 블레이드 뒤에 터빈을 때릴 때 온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최고치가 한 1700도까지 올라가는 엔진이 있어요. 1700도 정도까지. 근데 철에 녹는 점이 1538도밖에 안 돼요. 즉 니켈 합금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에 얼마나 견뎌내느냐, 이게 출력과 내구성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도를 견뎌내지 못하면 저 뒤에 붙어있는 바람개비의 날개가 늘어나요. 이렇게 녹으면서. 여러분 엿 같은 거 녹여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촛농 같은 거, 버티든 하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딱 넘어가면 갑자기 확 무너지죠. 금속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드가 늘어나서 부러지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딴 데 막 걸리는 거죠. 부러지는 거죠. 엔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열 온도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게 기술적인 경쟁의 초점이에요. 누가 그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 특히 조 부위, 연속이 빵 폭발하고 폭발된 가스가 터빈을 때릴 때 그 부품들이 얼마나 온도를 견뎌내느냐. 우리가 가진 기술적 어려움도 저기에 있다고 봐요. 저기에. 저걸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그게 기술적 쟁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자, 이건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기 하는 정도인데, 공기가 압축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렇게 쭉. 이거는 보면 공기가 압축되는 과정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실패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가 하나 있죠. 앞에는 이제 낮은 압력을 좀 더 단계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공기의 압축을. 즉 이게 뭐냐면은 터보팬 같은 엔진의 효율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름값하고 연결되어 있고 민항사의 수익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지불하는 항공권의 가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 가격은 무한정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을 두 단계를 나눠서 쓰는 세 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약할 때는 살살 돌려서 그걸 다음 단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좀 세게 압축시키고 그 다음 압축시키고 단계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단계적으로 하려면 뒤에 힘을 받는 터빈도 이게 두 단계면 두 단계, 세 단계면 세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즘 세 단계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공기를 압축하고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 에너지를 일부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투기용 엔진은 이렇지는 않죠. 여기서 눈에 보실 거는 공기가 압축되는 공기의 유로, 공기의 관이 얇아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10배 이상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초록색이 끝나는 지점, 저기가 연소가 돼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 자, 그 다음 압축이 됐다. 그 다음 연료가 확 뿜어지면서 실제 엔진은 이게 360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보신다고 했을 때 엔진 두께가 뭐 이렇다. KF21D 출구가 이렇잖아요. 그게 엔진의 단면이 있는데 사실 내부의 가운데는 전부 다 뭐 축이고 그냥 디스크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블레이드가 삐져나와 있고 실제 공기의 압축과 폭발은 이 둘레 겉에 아주 얇은 그 부위에서만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지.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저기서 점화와 팽창이 일어나는 거고 저거가 저기서 엄청난 온도가 발생하는 거고 저기를 식힌다는 부분하고 소재가 견디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엔진의 수명과 엔진의 성능의 핵심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제가 출처는 모르겠어요. 저도 인용한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사실과 가까운 데이터라고 봅니다. 오른쪽에는 밑에 이제 X축은 뭐냐면은 Z기가 사용됐을 초기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0년까지. 초기는 언제입니까? 40년대 후반이죠. 예? 독일의 Z기 전투기가 있었고, 그 다음 우리 한국전쟁 때 러시아 있었고, 뭐 미국게 있었죠. 그때 엔진들을 보십시오. 견뎌낼 수 있는 온도예요. 왼쪽에. 근데 팍 폭발해가지고 그 블레이드를 빵 쳤을 때 터빈에 그때 온도.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때 제일 높은 온도니까. 예, 그 속에서 블레이드가 그 열을 받으면서 횡횡 뭐 RPM이 10,000rpm 이상까지 돌기도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 몇백 대 온도 속에서 도는 거예요. 그렇게 뭐 몇 시간씩 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런데 40년대 초기의 제트 전투기들을 보면은 이 온도가 지금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습시로 바꾸려면 이게 한 300도를 빼야 돼요. 초기를 보면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견뎌낼 수 있는 온도가 900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소재가 약하니까 기술이 초창기니까. 이게 일반 쇠로 만든 거예요. 쇠에 녹는 점이 1500도였잖아요. 그것도 현격히 낮았어야 됐어요. 그럼 출력이 떨어졌겠죠, 저 때만 해도. 출력이 떨어지면서도 고장도 자주 났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여기 RB211, 트렌트 이런 거는 롤스로이스의 유명한 그 터보팬 엔진들입니다. 예. 그렇게 올라오면서 견뎌낼 수 있는 온도가 이제 한 1300도, 1400도, 150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한 1800도, 1900도, 한 2000도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견뎌낼 수 있는 온도. 그만큼 같은 크기에서 엔진 출력이 더 많이 나온다. 수명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엔진 기술의 향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의 목표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예. 왜냐, 이 엔진은 우리만 쓸 게 아니에요. 우리만 쓸 거면 대충이라기보다는 합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성만 확보된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비행기에 넣어서 해외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전투기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국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동등 이상의 엔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온도는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습시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00도 가까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트렌트 772라는 엔진은 원래 한국 엔진으로 개발된 건데 지금 이 도표상으로는 가장 최신 엔진이죠. 저 트렌트 엔진으로 개발된 것이 그 함선용 가스터빈 엔진 돼가지고 우리 호위함이나 구축함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이 저기서 파생돼 나오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조그만 발전소에도 쓰고 항공기에도 쓰고 함정에도 쓰고 아주 소형으로 만들면 M1 전차처럼 1500마력짜리 가스터빈도 만들어 쓰잖아요. 뭐 가스터빈 엔진이잖아요. 연료율은 좀 연비는 안 좋지만. 자, 그래서 이런 내열성 이 기술적 발전이 있었고 우리는 저걸 바로 여기서 뛰어 들어가야 된다. 이들은 지금 한 60년, 70년 동안 해온 시행착오를 뭐 많은 것들이 노출돼 있겠죠. 아무리 노하우라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느냐. 우리는 외국 엔진을 만진 지가 한 20, 30년은 됐을 거예요. F-16 들어오면서부터 막 본격적으로 만졌을 거예요. 부품도 생산하는 것도 많이 있고 조립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소재 문제다.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리게 돼요. 여기서. 자, 이걸 보면은 GE Avionics라고 GE에서 엔진 만드는 곳이에요. GE는 뭐 그게 세계 1, 2위의 엔진 제조 업체죠. 우리가 들어가는 아까 뭐 KF-21에 들어가는 엔진들도 전부 다 F404, 414 이런 엔진 오늘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GE 엔진입니다. 예,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죠. 특히나 그런 엔진들은. 여기서 지금 GE에서는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 내열성을 향상시킨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 곳을 표시한 거예요. 그 부품이 다 소재하는 곳, 위치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요. 연소기, 꽝 터지는 곳, 그리고 그 연소기에서 팽창된 고온 가스를 받아내는 터빈의 블레이드, 여기서 노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즐이라고 하기도 하고 블레이드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벽을 구성하는 부품, 슈라우드. 이거가 여기가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다. 우리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도 저 부분의 소재, 설계 이 부분이 핵심이다. 엔진의 수명에 있어서. 그 정도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도 자료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이제 한번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번에 이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추가 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이 단어가 더 이 슬라이드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와요. 이게 GE에서 자랑을 하는 지금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1700도 내열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아마 이게 이제 섭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1800도까지 달성했다. 일본은 이 부분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강하거든요. 특히 세라믹 부분, 또 복합 소재 부분. 이게 그 최고의 열을 받는 터빈의 블레이드예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열이 오는 곳이잖아요. 지금 이기가.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합금 소재 위에다가 세라믹 코팅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CMC라고 하는 거예요.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탄소 강화 섬유가 탄소 섬유 같은 게 가운데 들어 있고 주위에는 이제 그 뭐랄까 독이 소재가 들어 있는 거예요. 독이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랑 또 콘크리트 만들듯이 한 거예요. 저희 카본 섬유를 물로써 이제 철근으로 쓰고 옆에 발리는 그 독이 소재, 세라믹 소재를 그냥 시멘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예요. 그걸 이렇게 테이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돌돌돌 감아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그걸 비행기 소재 만드는 데도 쓰고 뭐 고온 그리고 또 경량화가 필요한 부분에 써요. 그게 우리가 얼마 전에 효성에서 아마 그 국산을 했죠. 그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많은 것을 국산화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때 복합 소재 만드는 거. 그 작년에도 그 군사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인가 그랬더니 이걸 프레그라고 그러거든요. 프레그. 탄소 섬유하고 그 위에 다른 소재들하고 도포된 거를 이렇게 천 모양으로 만들어서 둘둘둘 감아놓은 그런 걸 프레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가 아마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개발 한참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본 5 자체는 이미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국산화가 좋은 계기가 됐던 게 이거는 국방과학 기술에 있어서도 핵심 소재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일본에서 많이 사다 썼을 거예요. 자, 이 GE도 이 CMC 소재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는 걸 밑에 보면 그게 대박 느낌이 와요. 1등으로 등장하는 게 GE가 아니고 니폰 카본이에요. 일본이 이게 최강자예요. 고품질 카본 5 만드는데. 거기 있고 사프란도 들어있죠. 사프란 어디입니까? 프랑스에서 엔진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 세 회사가 강자들이죠. 다. 하나는 소재 전문 기업, 하나는 미국의 대표적인 엔진 기업, 프랑스의 엔진 기업. 우리 사프란 엔진, 우리 지금 LAH도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수리온에도 원래 저 엔진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엔진을 바꾼 거지만 저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난 세 나라 다 한 50년 이상부터는 경험이 있는 회사잖아요. 초기부터 제트기 연투기에. 그 경험을 지금 우리나라 혼자서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순조롭다고 봤을 때 엔진 개발이 우리도 1700도 1800도를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우리 무인기들 순조롭게 나오는 거 봤을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정부 고위 관료들 대통령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즉, 그 말은 우리도 CMC 재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들 수준으로. 우리보다 여러 배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 나라가 합쳐져 있잖아요. 우리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된다. 지금 추이를 봤을 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거를 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리면 소재 부분이죠. 소재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엔진이 바깥에 공기를 압축해서 넣을 때 그 모든 압축된 공기가 엔진에 가서 타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식히는 쪽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물론 식히는 쪽으로 많이 새는 거니까 엔진 출력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식혀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재가 튼튼해지면은 그런 공기가 옆으로 쿨링용으로 식히는 용도로 안 써도 되니까 출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위에 사진은 뭐냐면은 롤스로이스를 죽였다 살려놓은 엔진이 RB211 엔진이라고 있어요. 상용 엔진인데 거기 블레이드 내부에 공기 유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73년부터 지금 87년까지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저 유로 개선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잘 식히느냐. 즉 압축된 공기 일부가 블레이드 속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뚫고 나가요. 사실은. 나가서 그 연소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또 공기의 흐름이 이 블레이드를 싹 감싸게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 바깥에 압축된 공기가. 그래서 그 고온의 열에 바로 노출이 안 되게 그렇게 1차적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공기를 또 흐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개선시키는데도 공을 들인 거 보세요. 지금 14년이 걸렸죠.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까지. 저렇게 홈을 파기 시작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제 강도의 지장이 생기겠죠. 당연히 블레이드에. 강도의 문제가 생기고 무게중심이 달라지면서 무게가 달라지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따지면은 블레이드 간에 강도의 차이가 생겨요. 또 무게중심도 차이가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1000rpm씩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 바퀴로 가면은 저기 밸런스 다 잡죠. 밸런스 안 맞으면 엉망되는 거 있거든요. 특히 고속으로 달리면 불안함이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1000rpm으로 달리는 도는 그런 거예요. 저 블레이드 하나하나에 조금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면은 엉망되는 거예요. 이거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게 고급 기술인 거예요. 이 블레이드 하나가 한 요만한 것 같아요. 한 요만한 것 같은데 한 20cm? 뭐 엔진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같은데 그 하나가 수백만 원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인터넷상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저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제 부분인데 롤스로이스가 73년도에 저걸 개발했을 때 제일 왼쪽에 있을 때 저걸 했을 때는 그게 그 당시엔 최선의 결과물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 하고 15년 동안 14년 동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오른쪽의 결과물이거든요. 14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1987년 저것을 그 이후로 더 개선된 게 또 나와 있겠죠. 저걸 바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우위가 있어요. 그리고 기반 산업이 올라와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지능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게 지금 우리 방위 산업 전반이 가진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아주 빨리 접수할 수 있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비슷한 건데 러시아의 PD-14 엔진이라고 러시아의 최신형 엔진이에요. 항공기, 중형 항공기용 엔진인데 서방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엔진인데 거기도 같은 이야기를 해놓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블레이드, 똑같은 모양의 블레이드지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같이 저런 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팅 같은 게 또 달라졌겠죠. 여기 보면은 위에 적어놓은 게 견디는 온도를 적어놓은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1112도, 그다음 1367, 1367, 그다음 1527. 뭐 그 뒤에 뭐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동급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팔 수도 없고 밖에. 예. 성능이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방산 물품을 KF-21이나 21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내수용만으로 만들어서 팔겠다 몇백 대? 그리고 타산이 맞겠습니까? 그래 되면 수입해서 쓰는 게 낫지. 그죠? 해외에서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엔진도 해외 엔진보다 동등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터보팬 엔진, 터보젯 엔진 이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바이패스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패스비는 뭐냐면은 터보팬 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객기 타보셨지만 앞에 큰 바람개비 달려 있어요. 그 바람개비에서 빨아들이는 공기가 엔진 내로 들어가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아까 엔진 코어 말씀드렸잖아요. 코어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뒤로 그냥 바람으로서 빠져나가는 거의 비율이 지금 최신형 같은 경우는 뭐 8.5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대 1 정도였고 5대 1이라고 보더라도 거의 뭐 80% 이상의 공기는 옆으로 새는 거예요. 당연히 새는 건 아니죠. 바람개비의 힘으로 돌리는 거예요. 터보 프롭 엔진하고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출력이 저기서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제트기에서는 저걸 못 쓰느냐? 저 바람개비로 돌리는 출력은 속도가 얼마 안 나와요. 마하에서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만 엔진 효율은 엄청나게 좋아요. 소음도 줄일 수 있어요. 많이. 예.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뭐랄까
연소기에서 나오는 출력 저 부분을 바깥에 바람개비 바람으로 다 이렇게 감쌀 수가 있거든요. 냉각에도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수송기나 여객기에서는 당연히 저걸 쓰는 거예요. 연비가 중요하니까. 근데 제트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예. 제트기는 출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이나 이런 용도를 통해서 이 목적으로 공기가 일부 사용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압축된 공기가 전부 다 코어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도 여기 바이패스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우리 F404 엔진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바이패스비가 0.25대 1이에요. 바깥으로 새는 공기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뭐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바깥으로 들어가는 것은 냉각용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패스비를 보면 엔진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외관에서 보이는 파란개비의 크기 하고도 그냥 바로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엔진 국산화라는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우리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준비는 돼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반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고, 지금 필요도 있다. 특히 무인기 엔진 같은 경우는 KF21 엔진처럼 살 수도 없다. 강력한 제한 조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 엔진 코어를 개발하면 그 코어는 당연히 KF21용으로도 적용될 것이다. 호환성이 있게. 상호 성능 개량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차세대 헬기 엔진으로도 전용될 수 있다. 기본적인 엔진 코어는 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를 함으로써 여러 개를 다 해소할 수 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서양의 기업들은 지난 한 80년가량 해온 일들을 우리는 지금 5, 6년 만에 하려고 한다. 대단한 도전이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